지혜야, 미안한데 뒤쪽 고추밭 비닐하우스에 내가 놓고 온 게 있거든. 중요한 물건이라서 내가 잠깐 가서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 순간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한 예감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거절하면 더 의심할까봐 결국 저는 그 부탁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뒤편 고추밭 비닐하우스를 향해 걸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앞에 도착해 문을 여는 순간 후텁지근한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빨리 물건을 찾아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에 서둘러 주변을 둘러보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익숙하지만 결코 듣고 싶지 않았던 그 소리였죠.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한 남자에게 고추밭에서 2번의 험한 일을 당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서지혜입니다. 올해로 47이고 시골 마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 민호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큰 문제 없이 조용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 장사를 끝내고 한숨 돌리려는데 밖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어머, 그 소식 들었어요? 강태준이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이 마비됐대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강태준.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잊은 척하며 살아왔던 이름이었으니까요. 가슴 깊이 묻어뒀던 제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었던 기억이 갑자기 선명히 되살아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떨리는 손으로 서둘러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텅 빈 가게 안에서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살 무렵 제게는 작은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답답한 시골 마을을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었죠. 시골 마을 특유의 좁고 답답한 분위기, 남의 일에 과하게 관심 갖는 사람들의 시선이 버겁기만 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늦은 밤 혼자 마을 뒷길을 걸으며 미래를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죠. 불길한 느낌이 들어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혜야, 잠깐만.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마을에서 부유한 집안 아들로 유명했던 강태준이었습니다. 그와 저는 친하지도 않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그가 다가오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러설 틈도 없이 그는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막히고 몸이 끌려갔습니다. 그날 밤 숲길에서 벌어진 일은 지금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끔찍한 악몽이 되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게 두려워졌습니다. 세상이 낯설었고 사람들의 시선 하나하나가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부모님에게조차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 마음 깊숙한 곳에 굳게 빗장을 걸고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알게 된다면 마을 전체가 손가락질 할 거야. 그런 생각이 늘 저를 짓눌렀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멀어졌고 부모님도 제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는 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그 기억은 제 결혼 생활까지 따라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다정하게 안으려 해도 저는 몸이 굳고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결혼 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고 저는 아들 민우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민우를 키우며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버거웠지만 민우가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는 밤이면 불현듯
그 기억이 찾아왔고 저는 혼자 소리 없이 울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민우는 제 키를 훌쩍 넘어설 만큼 자랐습니다. 민우에게만큼은 밝고 강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가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묻곤 했죠. 엄마는 왜 아빠랑 헤어진 거야? 그럴 때면 저는 애써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그냥 서로 성격이 안 맞았어. 엄마가 많이 까탈스러웠나 봐. 정말 하고 싶은 말을 꾹 눌러 담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민우가 그 끔찍한 기억을 알게 되는 걸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절대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과 얽혀야 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였어요. 가게 문이 열리면서 낯익은 얼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강미숙 언니, 바로 강태준의 누나였지요. 지혜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언니가 다가오며 인사를 건넸지만 제 몸은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최대한 침착한 척하며 짧게 대답했죠. 네, 언니도 잘 지내셨어요? 미숙 언니는 제 표정을 천천히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도 소식 들었지? 태준이가 사고로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 하반신 마비라 집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대.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말이야. 내가 가끔씩만 와서 태준이 간병 좀 도와주면 어떨까 싶었어.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소름 끼치고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고개를 저으며 조심스럽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해요, 언니. 저도 가게 때문에 너무 바빠서 도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미숙 언니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녀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사실 나도 이런 부탁하는 거 쉽지 않아. 근데 민우가 우리 태준이한테 돈 빌린 거 알고 있지?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우가 돈을 빌렸다고요? 그것도 그 사람한테요? 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숙 언니는 마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듯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우가 사업한다고 태준이한테 꽤 큰 돈을 빌렸어. 근데 우리 집 사정도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야. 솔직히 서로 도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지.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제 대답에 미숙 언니는 애써 다정한 척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잖아. 인우 생각하면 내가 조금만 양보해주면 좋겠어. 태준이 너랑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지냈으니까 서로 편하지 않겠니? 편하다는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마치 그때의 끔찍한 기억이 추억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차마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멍하니 고개만 숙였습니다. 민우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전화기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어딘지 모르게 민우의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살피며 다가오던 민우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이렇게까지 될 줄 나도 정말 몰랐어. 민우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불안한 손짓만 반복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아들의 모습에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민우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그러자 민우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결국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업한다고 일을 버렸는데 일이 이렇게 꼬일 줄 정말 몰랐어.
돈은 없지, 해결할 방법도 없지. 근데 현수 아버지가 돈을 빌려준다니까. 나도 너무 급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덥석 받았어.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도 못하고 혼자 해결하려 했는데 정말 미안해. 민우의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힘들고 절박한 상황이라는 걸 저는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우의 흐느낌이 제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죠. 하지만 아무리 상처가 깊고 아프더라도 지금은 제가 겪었던 끔찍한 기억보다 민우가 처한 현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겨우 말을 꺼냈지만 제 목소리조차 약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그래서 말인데 정말 이번 한 번만 부탁할게. 현수 아버지가 몸이 불편해서 간병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엄마가 잠깐만이라도 도와주면 빚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대. 나 때문에 힘든 거 알아. 근데 정말 이번만 엄마가 도와줄 수 없을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차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죠. 하지만 아들의 절박한 눈빛과 눈앞에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차마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한 끝에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 민우야, 엄마가 어떻게든 참아볼게. 내가 더는 힘들지 않게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가 스스로에게도 낯설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피하고 싶었던 사람과 이렇게 다시 엮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고 분노와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지금은 그 무엇도 견뎌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민우를 위해 가장 만나기 싫었던 그 사람의 간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날 그의 집 앞에 서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까지도 저는 몇 번이고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혀야 했지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 안에는 약 냄새와 함께 축축한 공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준의 방 앞에 서자 다시 한번 긴장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을 때 침대 위에 누워있던 태준이 고개를 돌려 저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왔네, 지혜야. 와줘서 정말 고마워. 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조용했지만 저에겐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편했고 과거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방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그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약병을 정리하고 물컵에 물을 채워 놓았습니다. 지혜야, 내 약 좀 가져다 줄래? 그의 목소리에 저는 조심스럽게 약병을 들어 건넸습니다. 그런데 약을 받는 그의 손놀림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의심이 들었지만 이내 제 생각을 애써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하반신 마비라던 태준이 가끔 무심코 다리를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손으로 무언가를 짚거나 몸을 움직일 때도 불편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준의 방을 청소하던 중 침대 밑으로 뭔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몸을 숙여 그것을 집으려던 순간 저는 믿기 힘든 광경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했던 태준이 침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발을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고 온몸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그때 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라 몸을 급히 일으켰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려고 최대한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뭐가 떨어져서요. 태주는 그런 저를 잠시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천천히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힘들지 않게 천천히 해.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태주는 마치 제가 무언가를 알아챘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과 공포가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 만큼 답답한 공기가 저를 짓누르고 있었죠. 그때 태준이 갑자기 저를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누나는 나갔어? 순간 긴장으로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최대한 차분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급한 볼일 있다고 잠깐 나가셨어요. 태주는 제 말을 듣더니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지혜야, 미안한데 뒤쪽 고추밭 비닐하우스에 내가 놓고 온 게 있거든. 중요한 물건이라서 내가 잠깐 가서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 순간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한 예감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거절하면 더 의심할까봐 결국 저는 그 부탁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비닐하우스 앞에 도착해 문을 여는 순간 후텁지근한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빨리 물건을 찾아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에 서둘러 주변을 둘러보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익숙하지만 결코 듣고 싶지 않았던 그 소리였죠.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던 태준이 아무렇지도 않게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닫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20년 전 그날 밤과 너무도 똑같다는 걸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결국 그 좁고 외딴 비닐하우스에서 또다시 끔찍한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비닐하우스 바닥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기억이 또다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겁니다. 그날 이후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숨 쉬는 것마저도 버거울 만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밤마다 밀려오는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렸고 잠조차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그런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주 묻곤 했습니다. 엄마, 어디 아픈 거야? 왜 요즘 계속 방에만 있어? 민우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런 끔찍한 일을 어떻게 아들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저는 견디다 못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내렸습니다. 진단을 듣는 순간 마치 깊고 끝없는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와 방에 앉아 있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췌한 얼굴, 퀭한 눈빛, 마치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듯했죠. 이대로는 안 돼.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분노와 억울함이 서서히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면 마을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민우는요?
사람들이 저를 믿어줄까요? 휴대폰을 집어들고 경찰서 번호를 몇 번이나 눌렀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서 끝내 용기를 내지 못하고 내려놓곤 했죠. 하지만 이대로 침묵하고 있다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더 이상은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용기를 내야 해. 나를 위해서, 그리고 민우를 위해서라도.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경찰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긴장 속에서 연결음이 들렸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끊고 싶었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곧 전화기 너머에서 경찰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경찰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순간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신고할 것이 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저는 오랫동안 가슴 속에 숨겨왔던 고통에서 마침내 벗어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함께 작지만 확실한 안도감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용기를 내 신고를 마쳤지만 현실은 제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손님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차갑고 때로는 노골적인 비난이 담긴 시선으로 바뀌었죠. 마치 제가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루는 가게 안에서 식사를 하던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여자, 태준 씨를 유혹했다며? 몸도 불편한 사람한테 대체 어떻게 그런 짓을? 그러게, 원래 저렇게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이 더 무섭다잖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고 저는 하루아침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마주치는 사람들은 차갑게 눈을 피했고 식당에 찾아오던 손님들도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죠. 소문의 근원이 태준의 가족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더욱 좌절감만 커졌습니다. 그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아들 민우의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밤, 민우가 제 방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와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이번 일 덮으면 안 될까? 나도 엄마가 힘들다는 거 알지만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 모두 너무 힘들어져. 민우의 말에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이자 가장 믿었던 아들마저 이렇게 등을 돌리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죠. 민우야, 내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는 누구한테 기대야 하는 거니? 민우는 제 눈을 피하며 아주 힘없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래.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나도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어. 민우가 방을 나가고 나서 저는 홀로 남은 방 안에서 끝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 이웃들, 심지어 제 아들까지 제 곁에서 멀어져 가는 이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외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은 갈수록 심해졌고 저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혼자 숨어 지냈습니다. 얼마 후 태준의 가족들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혜야, 우리도 정말 난처한 상황이야.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좋게 합의하고 마무리 짓자. 너도 민우도 그게 편하지 않겠어. 그들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참아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토록 제 삶을 망가뜨려 놓고서 고작 돈 몇 푼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 문제였다면 애초에 신고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는 절대로 합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 민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망설이는 듯 입술을 깨물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죠. 엄마 이번엔 그냥 합의하면 안 될까?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조용히 끝날 텐데. 저는 그런 민우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마음이 무너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나서 저는 차분히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엄마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고 싶지 않아. 이제 내가 엄마를 좀 믿어주면 좋겠어.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이대로 있으면 사람들은 그 소문이 진짜라고 믿어버릴 거야. 그러면 우리 둘 다 평생 잘못된 소문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몰라. 엄마는 그런 상황을 견딜 자신이 없어. 민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두 눈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정에 서야 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법정 안은 차갑고 긴장된 공기로 가득했고 저는 가슴이 터질 듯한 긴장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멀리 태준과 그의 가족들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저는 차마 그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잠시 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님께 조용히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법정 안의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영상 속에서 태주는 침대 위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 방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다던 그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혼자서 자연스럽게 걸어다니며 물건을 옮기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영상이 끝나자 검사는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이 영상은 경찰 수사 중 확보한 CCTV 영상입니다. 피고인 강태준 씨는 하반신 마비라고 주장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순간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판사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강태준 씨, 이 영상이 사실입니까? 하반신 마비는 전부 거짓이었던 겁니까? 태준은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변호사가 급히 변명을 하려 했지만 이미 모두가 그 영상을 통해 진실을 목격한 뒤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법정 뒷줄에서 한 남자가 어렵게 손을 들어 말을 청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판사가 허락하자 그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용기를 내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강태준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태준이는 오래전부터 서지혜 씨에게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가 시골로 돌아오고 나서부터 어떻게든 그녀를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했죠. 민우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권한 것도 전부 태준이의 계획이었습니다. 간병을 핑계로 지혜 씨를 자기 옆에 묶어두려 했던 겁니다. 그 남자의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은 순식간에 충격과 술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저기서 낮은 탄식과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죠.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겪어왔던 그 끔찍한 고통이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계획된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죠. 제 인생을 무너뜨린 이 모든 일이 그 사람의 뒤틀린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니. 분노와 충격이 온몸을 휩쓸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억울함과 배신감에 온몸이 떨릴 뿐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힘이 빠져서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한동안 그렇게 텅 빈 마음으로 누워 있을 때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민우는 제 방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와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민우가 어렵게 입술을 깨물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크게 흔들렸지만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민우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민우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난 정말 몰랐어. 태준 아저씨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정말 몰랐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난 엄마 말을 믿지 않고 자꾸만 합의하자고만 했잖아. 정말 미안해, 엄마. 민우는 결국 고개를 푹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보니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둔 서운함과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마음을 굳게 닫아둘 수 없었어요. 천천히 손을 뻗어 민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너도 몰랐던 거잖아. 이제라도 엄마를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제 말을 듣고 민우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저를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그 온기에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들의 품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는 달라졌습니다. 집안일을 먼저 도와주고 가게에도 나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죠. 그런 민우를 보며 저는 마치 처음으로 진짜 아들을 만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태준의 가족들은 여전히 합의를 요구하며 저를 압박해왔지만 이제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옆에 저를 믿어주고 든든히 지켜주는 민우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식당에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조심스럽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어르신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며 말을 건네셨죠. 지혜야, 우리가 널 많이 오해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이제야 사람들이 진실이 뭔지 알게 됐어.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점점 마을 사람들도 자신들이 믿었던 소문이 거짓이라는 걸 깨닫고 진실을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제 식당에는 다시 하나둘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가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싸움도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법원에서는 태준의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강력한 처벌을 내렸고 그는 결국 감옥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던 날 저는 법정 한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길고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죠. 법정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가던 그 순간 민우가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저는 비로소 오랜 시간 저를 짓눌렀던 고통과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 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때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용기를 내어 진실과 마주했고 덕분에 제 삶을 다시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민우와 함께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당당하고 밝게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숨기고 싶었던 상처도 아픈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냈을 때 비로소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과 용기 있게 마주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도 다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테니까요. 모두 행복하시고 힘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빛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연 많은 여자였습니다.